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경제서브에서는 9월달 중반대를 맞이하면서 시장은 참 더티했지만, 예, 그래도 저희 추석을 드디어 맞이해서 아마 지금 편안하게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7월, 8월, 9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시장 이런 마음으로 오다가 그래도 추석 연휴 앞두고는 조금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고향으로 갈 때 좀 살려는 드릴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과연 이제 추석 뒤에는 물론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변화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녹화 당일인 목요일 쪽에서 뭔가 시장에서 미국주 중심으로 좀 강한 변화가 나와서 요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흐름들, 그리고 또 섹터 종목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지금 최근에 해외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해외 증시 보게 되면은 지금 뭔가 번쩍하고 변화가 나온 게, 예, 이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 계속 뭐 9월 달은 저희가 보통 그랬죠. 미국은 일단 9월 달이 연간으로 봤었을 때 약 한 마이너스 1.7% 정도로 안 되는 시장이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벤트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쪽들의 얘기가 많았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금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물가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올리는 기조였었죠. 그러다 이제 어떤 금리도 변곡점일 때가 다가왔다. 금리 변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은 금리가 이제 바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약간 요동을 치겠죠.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시장이 약간 좀 떨고 있었던 모습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게 미국의 이제 기술주. 그럼 그 전에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빠진 게 없었습니다. 한번 출렁이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갔고 양호했었는데, S&P 500도 뭐 그냥 저냥 그래도 잘 버텼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오히려 낙폭이 지난번 회복도 좀 덜했고 낙폭이 좀 컸었고, 그런 쪽에서 이게 지금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가장 큰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보시는 중기적인 저항선을 밑에서 좀 밀렸다가 그래도 우리 힘내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 또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9월달은 보통 유대교에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유대교의 행사나 또 습관들이 있는데,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들, 그래서 그걸 북클로징하는 시점이 9월 말쯤 좀 빨리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영향력이 높은 미국의 기업들이나 자본시장 쪽에서 영향력이 높은 쪽에서는 이거를 북클로징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할 물량 나오고 이렇다는 부분들, 게다가 또 법인세 관련된 쪽에서 거의 또 정리가 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세금 이슈 이런 거 가지고 9월달이 전통적으로 안 좋았다는 쪽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빠르게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기술주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물론 엔비디아 역할이 컸었죠. AI가 돼,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되기 시작해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변화가 들어왔다는 점은 일단 그래도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위쪽으로 저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밑에서 있는 것과 위쪽으로 안착해 놓고 계속 힘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들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밑에 한 17,200 정도, 여기는 어떤 지지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좀 힘 좀 내자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 시장들이 조금 좀 힘을 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먼저 시장의 반등의 주역인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한 단계 여기서 되게 오래 걸렸었죠. 한 130달러 때 못 넘어가고 하다가 나 못 가니까 좀 힘들어, 좀 쉬었다 갈게.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서 그나마 100달러는 안겠습니다. 이날 저가가 100.95. 야, 예. 100.9, 101점 몇에 사신 분들 참 대단한 사람 분들이시고요. 근데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이어졌던 테크 컨퍼런스, 여기서 또 이제 젠슨왕 선생님이 초빙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나오자마자 아주 강한 언수로 얘기했죠. 우리 가지고 뭐라고 저라고 말들 많은데, 성장률에 대해서 꺾인다라고 말들 많은데,
그런 거 보지 말고 고객들을 봐라. 고객들은 수요가 넘쳐서 난리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했었죠. 수요가 넘쳐난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블랙웰 시리즈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지금 오라클 쪽에서 준비하는 거 봐라. 이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쪽에서 거의 13만 1000개 가까이 우리 블랙웰 시리즈의 칩을 가지고 딱 세팅을 해서 지금 이쪽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고객들이 줄 서 있는데 우리가 뭐 피크아웃이라고 이런 얘기를 또 강하게 던진 부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잠깐만 엔비디아가 이를 악물고 나왔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주가는 일단 빠르게 반등을 했었고, 그리고 또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 엔비디아 형님이 움직여, 자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또 다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대명사 ARM이죠. 네,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아예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칩 설계 맡기는 회사들이 충분히 많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면서 같이 변화가 나왔던 상황들이고요. 그쪽에서 퀄컴마저도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일단은 지금 AI 관련된 쪽의 섹터의 종목들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쪽들이 가장 시장의 중심이었었고, 게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까지 쭉 하락하다가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자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85달러,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는 입장은 딱 그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바라보는 메모리 반도체 시각 마찬가지로 안 좋았어요. 여기까지 쭉 밀리다 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저 밑에 와 있죠. 이 밑에. 그러니까 좀 차이가 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으로는 잘 한 95달러, 85달러 때 잘 지켰고,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시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마지노선, 그리고 또 변화를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위쪽으로 계속 또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쪽들이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연결을 같이 시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의미 있는 나스닥 기술주 쪽의 변화, 이게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지난번에 충격을 받을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일본에 대한 시각들, 이게 가장 불안했던 모습들인데, 일본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풀 좀 특히 이제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진 것 외에 더 강하게 뭘 진행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는 이제 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뉴스겠죠. 이번에 대선 관련된 뉴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에 관련된 쪽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국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또 연결을 지켰다고 보는데, 일단 그거 한번 볼까요? 예,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저 밑에서는 다시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얘기는 지난번에 100대는 쉽게 안 깨져요 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쪽에서 일단 달러 약세가 좀 심하게 갔던 부분들은 좀 완화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달러 약세로 가는 국면, 특히 금리나 폭을 세게 할 수도 있어 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CME 페드와치 쪽에서 보게 되면 50bp 인하할 확률들이 이제 거의 많이 줄어들어서 10%대 13%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25bp 인하할 확률들이 87%까지 가면서, 한때는 경기 위축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 잘 안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지? 그러면서 50bp냐 25bp냐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시장이 25bp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 해소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에휴 50bp 넘어갔어. 예, 50bp 하면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시장이 좀 발작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나씩 모아가는 모습들이 달러에서도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락은 달러 약세는 같지만 조금 약간 완화되는 국면들, 이게 50bp 아니라 25bp 정도라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또 진행되다가 다음에 또 추가 금리와 인하의 압박들이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또 단계적인 레벨 다운, 그러니까 즉 이렇게 큰 폭으로 빠르고 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이제 달러에서도 보여준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엔화를 바라보는 입장 쪽은 달러 N입니다. 네, 이쪽은 지금 불안한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그런 과정 쪽에서 약간 이게 그동안 벌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수렴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약간 많이 놀랬던 부분들이고, 엔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엔화는 계속 저가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엔저에 대해서 베팅을 하다가 그게 빠르게 이번에 된통을 한번 맞았었고, 그럼 추가로 하방 압력을 봤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지난 이틀 전에 지금 주가 엔화는 빠르게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140달러대 한 중반대까지 내려섰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BOJ의 정책위원 중에 한 명이 물론 금리 인상 할 거다. 하지만 당장 9월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멘트가 조금 완화된 목소리.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물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실질 임금 상승률 올라오고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도 2.8%까지 도쿄 지역에서 올라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가 엔화 강세 쪽으로 가다가 이게 딱 좀 멈춰진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한숨 돌렸다라는 반응들 쪽에서 아까 지금 달러도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기 다시 144, 145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약간 좀 엔화 강세로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또 추가적인 우려감들이 좀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역시 금리는 인상할 거다. 속도가 문제긴 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시장이 알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또 엔화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계속 또 시장의 하나의 조금 좀 바라보고 있는 계속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은 계속 해야겠다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좀 더 보게 되면은 요거 한번 또 볼까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추세를 봤었을 때 되게 박스권입니다.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런 쪽으로. 근데 고점은 되게 낮아지죠. 그런 경우는 일단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최근에 지금 트럼프, 해리스 이 후보 간에서 트럼프 후보가 일단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 오브 크립토 그러면서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시장의 반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됐을 가능성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또 그게 아닌 마당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54,000달러 한 5만 달러대 한 초반대 부분 저도 이러게 되면 매수가 맞는 것 같지만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한 6만 달러 또 올라오게 되면 또 저항으로 받겠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밑에는 다지고 있고 계속 고점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역시나 위험자산에 대한 시각들이 얼마큼 빠르게 좋아지느냐 이거를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비트코인도 예전만큼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흐름들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품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금 심상치 않다. 계속 금 가격들 약간 달러 약세로 가면서 또 대체로 부각받는 또 하나의 자산인 측면들 안전자산 쪽도 있겠지만 금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상대적인 희소성의 가치 이걸 보면서 움직이는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때 또 이제 금리도 떨어지면서 나오는 원자재 가격들의 동향들을 같이 맞물린다.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은입니다. 만약에 지금 원자재를 보려고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은이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이 저 위쪽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만약에 은도 탄력을 받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은은 시중에 다 아시는 것처럼 가격 차이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귀금속의 하나다라는 쪽과 또 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열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이나 아니면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에 어떤 부품들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요가 많은 쪽면들이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산업들이 금리 인하와 함께 지연된 프로젝트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쪽에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수요는 우리 은 같은 경우도 구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리보다 또 은도 하나의 축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탄력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이거는 이제 후속 매수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구리 많이 또 보시잖아요.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은 좀 구리입니다. 예, 구리가 구리네요. 예, 근데 이 정도 4달러대에서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지금 이거는 경기에 대한 얘기가 좀 확신이 들어야 탄력을 받기 시작하겠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G2 그러니까 즉 중국, 미국 또 모두 다 어느 정도 제조업
쪽들이 그래도 턴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질 텐데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지수만 보셔도 아세요. 예, 지금 중국 지수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해 종합 지수 볼까요? 이건 무슨 밑으로만 계속 그나마 좀 다행히 우리나 한국만 못 간 게 아니에요. 그나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예, 여기서 5월달이 고점이었고요. 지금 지난번 코로나 때 나왔던 저점도 깨버렸네요. 예, 그때도 저점 깨버리고 더 안 좋다. 예, 헝다 이슈 나왔었을 때 자리까지 들어왔다. 중국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중국 경기가 돌아가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경기를 얘기하는 이런 구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좀 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면 이제 그래도 이 자리 쪽에서 크게 4달러대 이탈 안 하고 달러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은 유동성 공급과 함께 또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거기다 이제 경기랑 살짝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침체 아니야 라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돌아가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다. 그러면 구리의 변화도 지금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까지 보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수직 하락이네요.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복잡하죠. 특히 유가를 구성하는 항목들 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공급, 수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까지도 같이 맞물립니다. 근데 공급 쪽이 지정학적 리스크랑 같이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오페크 국가와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 쪽에서 지금 계속 유가를 좀 어느 정도 좀 관리하려고 지금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감산 연장이 한 11월달 내년까지도 갈까 여기서 좀 갈팡질팡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리비아죠. 리비아가 지금 국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출량의 지난 수출량의 한 80%, 81%막 이렇게 줄어든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원유가 줄어드는 공급이 줄어드는 꼴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7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원유 수요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생각보다 위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요적인 부분들이죠. 게다가 또 보통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봄부터 여름 지나면서 가을 초까지는 그래도 왜 도로에서 막 이렇게 달리면서 그래도 좀 휴가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성수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수기가 약간 끝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또 유가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관련된 부분들 공급은 계속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수요가 자꾸 줄어든다 라는 쪽에서 지금 유가는 여기까지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공급을 더 타이트하게 나오든가 수요를 좀 더 자극시켜야 되는데 수요는 지금 당장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유가를 안정시키더라고 미국에서 원유 비축료 이거를 많이 풀었던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같이 만약에 한 60달러대 중반이나 이비까지 내려서 낮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원유 비축을 다시 더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쭉 끌어들이겠죠. 그러면은 또 하나의 수요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우리 유가를 또 하나의 지지하는 방어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뭐가 잘 갈까요? 예,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가장 또 원래 유가가 강세일 때 뭐 전기차나 이런 건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강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다른 쪽으로 보고 있죠. 오히려 지금은 유가가 만약에 강세로 간다 그러면 그런 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운송주, 예, CJ 대한통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것들 지금 거의 운송 택배 이런 쪽들은 유가에 대해서 연동할 수밖에 없는 비용 구조인데 그게 하락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좋아진 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운송 쪽에서 대한항공 이것도 가장 제트유라고 그러죠.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제트유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높은 또 정제가 가장 잘 된 쪽의 그 기름이다 보니까 이것도 유가가 하락하면 내려갈 수가 있겠고 게다가 또 요즘 대체항공유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 쪽도 바이오 연료랑 혼합해서 쓰는 이름 SAF 뭐 F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도 자꾸 주식 이름이 나오려고 그래요. SFA는 주식이잖아요. 예. 이쪽을 혼합 가능 연료를 통해서 이제 또 대안으로 삼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항공 쪽에서는 더 값싸고 또 탄소 배출 좀 덜한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변화가 되는지 또 한번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대한 흐름들도 한 번쯤은 변화가 들어오는지 근데 이거는 또 두 개겠죠. 달러도 그 약세로 계속 가고 원화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 이게 같이 맞물리면 가장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한번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까지 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볼까요? 네,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미국의 10년물 채권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 4%대 이상에서 갔다가 쭉 밀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는 다가오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금리가 빠르고 강하게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은 금리 인하를 서서히 대비하는 과정들의 변화가 나온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꼭 경기 침체가 왔다더라. 그래서 그것은 경기 침체를 대비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한참 요 장단기 금리차 얘기 나왔던 때가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전쟁과 함께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그때부터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약간 장단기 금리차가 좀 악화되기 시작했던 쯤이 그쯤이었습니다.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여파가 코로나 지났고 그러면서 거의 한 3, 4년 동안 3, 4년이 뭐예요? 거의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이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들이죠. 네, 나오는데 초기 국면증은 그래서 경기 침체와 함께 변화가 나왔더라 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맞을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통계와 함께 그렇게 나왔다더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들이 견조하게 움직여 가는지 흐름들을 더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모든 지표였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보여주는 지표들이 완전히 지금 폭망하는 수준 쪽으로 나왔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들 보시면서 지금 고용 같은 경우도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이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지금 최근에 한 뭐 3.5%대까지 갔다가 지금 4.2, 4.3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실업률 올라가니까 이거 경기 침체 들어온 거 아니야? 물론 경기는 고용과 함께 과거보다는 많이 부진할 겁니다.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준다고 보여져도 미국의 평균적으로 1950년대부터 나왔던 미국의 고용에 관련된 쪽의 실업률의 평균은 5.8%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그럼 금리가 5.5%인데도 그 정도까지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다. 잘한 거예요. 미국이 그나마 그래도 경기의 위축 신호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해가면서 앞으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는 계속 우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왜? 금리는 인하를 하는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일단 미국 시장과 함께 변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시 주봉상으로도 눌렸다가 돌아갔다가 눌렸다가 돌아가면서 9월달을 막 벗어나면서 이제 9월달만 벗어나라. 이제 그러면 뭐 10월, 11월 어느 정도 미국에서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들. 특히 지금은 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야 해리스야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당 성격이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어느 쪽이 더 수혜가 될까 막 그게 노려보는 입장. 이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쪽을 우르르, 이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쪽을 우르르 이런 현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과정 쪽에서 시장은 약간 그런 걸 피곤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 좀 그래도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가면서 이게 좀 지속되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대선과 관련된 쪽을 좀 제거하는 줄이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나 안쪽에서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우세하든 해리스가 우세하든 저희 입장으로는 물론 또 미묘한 차이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뭐 중국 때리기 뭐 덜할 것 같지도 않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물론 친환경 정책들은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누구 한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기 시작해서 거의 당선 확률이 높아가는 과정들 이게 가장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걸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같은 뭘 봐도 좀 어지러운 시기에는 그나마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대선 관련된 토론이 있었을 때 그래도 해리스 쪽에 좀 무게가 두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변화들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또 토론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겼는데 무슨 토론을 또 하냐? 나 토론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되게 좀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분위기가 그쪽으로 많이 조금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 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로 가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변화가 나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이런 기조를 통해서 지금 바라보게 되면은 한국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해외 시장들 아까 잠깐 보셔서 미국은 같은 자리 볼까요? 그 검은색 위쪽에, 한국은 검은색이 여기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또 하나, 그나마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검은색 밑쪽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근접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일본하고 비교하게 되면 저희 지금 2600선 이상에서 움직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은 워낙 취약하다. 게다가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드르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더 그렇다라고 하다 보면 인정은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또 그걸 또 중국하고 비교하게 되면 한시름 나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최악과 그 최선 사이에서 참 여러 가지 증시가 다양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렇다고 뭐 한국이 뭐가 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돌아가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되, 제발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위에 분들 좀 자꾸 금투세 관련된 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예, 좀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일단은 뭐가 좀 제도가 정비가 잘 된 다음에 하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좀 물론 시행해서 세금부터 걷겠다, 이게 시장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정리가 조금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받으면서 빨리 돌아설 겁니다. 특히 더 많이 하락했던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경우는 또 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 요때부터 여기도 못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즉 요 하반기 돼서 7월 달부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코스닥에 대한 취약성들, 뭐 수급도 안 좋고 거기다 나오는 또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하반기까지 끝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또 양도세 이슈 가지고 또 좀 올랐던 섹터들 가지고 또 이게 좀 빠져나가는 자금들,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좀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냥 좀 살살 합시다. 예,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반등 기조, 그러니까 낙폭이 컸던 만큼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750선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좀 그나마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돌아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보게 되면 지금 적어도 한 2600선 위상으로 가줘야 그 다음에 해외 시장하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좀 좁아지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 정도 그런 자리로 보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좀 하락한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지금까지 계속 뭔가 좀 이상의 취약해라고 했던 부분들의 경계감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기술주가 다시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쪽에서도 다시 턴을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과정들, 이거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잘 체크해보자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 보시면서 아니면 아예 미국 시장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못다한 한국 시장의 K증시의 꿈을 아메리카 시장에서 마음껏 또 눈 벌게 해주면 밤낮이 바뀌겠죠. 예, 그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웨어벌이 일꾼을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는 입장 쪽에서는 한국은 그래서 와 이제 돌아서네. 그러면 그래, 이거를 또 혹시나 제가 한국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 가서 또 이제 뭐 해지성 여러 가지 매매를 하면서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하락에 베팅하는 또 ETF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매매한다든가 하면서 조금 시장에서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좀 바꾸려고, 그리고 또 보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런 쪽으로 추석 연휴를 이용하시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추석 기간에는 그래도 다 친지 가족 못 보셨던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못 봤던 분들과 그냥 즐겁게 지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주식 얘기는 머릿속으로 하긴 하시되 그냥 잠깐 해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그림을 맞춰가는 정도로 보시면서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섹터 동향들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어떤 섹터가 잘하나, 어떤 섹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